이 다미주신경 이론을 가지고 원숭이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숭이 무리가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쪽 멀리서 외부 다른 집단의 원숭이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한 원숭이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동료들한테 알리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막 이 발성기관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한테 이걸 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참여 반응이라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을 때 다른 동료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때 바로 작동하는 신경계가 배쪽 미주신경계죠. 그래서 배쪽 미주신경계가 미주신경 앞쪽 통로로 나와서 우리 발성기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 얼굴 표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짓거나 즉 사회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원숭이들이 막 다가오는 거를 발견하고 소리를 내서 동료들한테 알렸는데도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투쟁 도피 반응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적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거나 막 무서운 소리를 내거나 해서 분노와 공포의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싸우거나 도망가는 행위도 하게 되겠죠. 이때 필요한 신경계가 바로 교감신경계라는 거예요. 내가 적을 물리치거나 또는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겠죠. 자, 근데 내가 싸우다가 졌어요.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는 반응이 바로 부동 반응, 얼어붙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죽은 척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으로 철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철회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웅크리고 있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때 바로 작동하는 신경계가 등쪽 미주신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에게는 마치 그냥 죽은 척하는 이런 반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혼자 고립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것도 일종의 부동 반응으로 우리가 봐요.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데 건강한 자율신경계란 어떤 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왔거든요.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로축은 인간의 자율신경계 각성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상단에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계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부교감신경계의 영역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등쪽 미주신경계가 요 아래쪽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각성이 계속 올라가면 어때요? 막 흥분되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거는 각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교감신경계의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계속 졸리고 막 이완이 되다 못해 꾸벅꾸벅 조는 상태,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졸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등쪽 미주신경계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자기조절의 범위는 어디냐면 바로 이 배쪽 미주신경계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각성되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건강한 자율신경계의 조절 리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성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 과정을 리드미컬하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트라우마 상황을 겪게 됐어요. 사고를 당했다거나 사건을 당했다거나 이럴 때는 이 건강한 자율신경계 조절 리듬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 자율신경계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 자율신경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걸 막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리장애들의 이 자율신경계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포를 느낀다거나 뭐 공황을 겪는다거나 극도의 불안을 겪는다거나 하는 거는 이 각성 수준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넘어서 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극심한 우울이나 무기력감, 그리고 번아웃이라고 하죠, 우리. 직무를 하다가 소진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소각성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과대각성과 과소각성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일상에 뭐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굉장히 힘든, 쉽게 말하면 심리 장애를 갖고 살게 되는 사람들의 신경계가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까요?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 경계에 아주 미세하게 그 살짝만 접촉을 했다가 내려오고 또 조금만 접촉을 했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자기조절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같은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 그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습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라운딩이라고 하는 신체 심리 기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음을 안정시킬 때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평소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의자에 한번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인데 여기에 좀 한번 기대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있으시죠? 우리 명상할 때도 우리 몸을 이렇게 여기저기 느끼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등의 접촉면을 한번 느껴보실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바닥에 허벅지 뒷면이 접촉되어 있는 접촉면도 느낌이 굉장히 안정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우리 발바닥을 한번 느껴볼까요? 그래서 발바닥이 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잘 착지되어 있는 이 느낌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어디든 접촉면 중에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 머물러 보세요. 잠시 도움이 된다면 눈을 감으셔도 괜찮아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이 실습은 꼭 앉아서 안 하시고 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어서서 양 발바닥에 접촉면에 잠시 주의를 두고 머물러서 그곳에 안전하게 한번 머물러 보세요. 자, 이번에는 해리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해리 하면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심리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이 해리는 영어로 disso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주술사들, 인디안 그 고대 주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초식동물들이 포식자들한테 잡혀 먹일 때, 그때 이 초식동물들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이 심리학자들이 이해를 하냐면 이게 일종의 헬이라는 방어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어기제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간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자기가 쓰는 일종의 심리적인 책략,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대표적인 방어기제가 억압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자기에게 불편한 주제들을 억누르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 방어기제인데 이 헬이라는 것도 그런 방어기제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의식은 있잖아요. 예. 근데 일종의 해리 상태를 경험하면은 그때 기억이 이렇게 마치 이제 깨진 거울처럼 파편화된다고 하는데 조각조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기억도 구성도 안 되고 그때 심지어는 몸의 통증이나 감각도 느끼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이 해리 방어 기제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양육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의 영혼은, 인디안 주술사들 말대로 하면은 영혼은 몸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나 통증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존의 위협 상황이 아닌데도 이게 자꾸 재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대 경험을 받은 분들은 일상에서 조금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만 연상이 되더라도 몸이 얼어붙거나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뭐 정신과적인 치료나 심리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연에서, 우리 야생에서의 이 해리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적응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트라우마 증상은 왜 생겨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신체 심리 치료,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중에 SE라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Somatic Experiencing이라는 그 영어의 약자로 SE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을 만든 피터 레빈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트라우마 증상에 대해서 최근 다른 시선으로 굉장히 좀 놀라운 통찰을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트라우마 증상이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내가 갑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어디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갖고 막 나를 잡아먹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근길에 막 나를 잡아먹고, 그죠? 집에 있는데도 막 자다가도 잡아먹힐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마 위장병이 아니라 온갖 질병에 걸려갖고 수명이 단축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야생동물들은 그런 게 없을까? 왜 위장병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피터 레빈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사자가 이렇게 사슴 무리를 이렇게 확 덮쳤어요. 그러면은 막 도망가죠. 그러다가 하나를 막 찝어가지고 한 마리를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망가다가 이제 살아남은 이 초식 동물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몸을 이렇게 부르르 많이 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위협 상황에서 생존하고 나면은 몸에 떨림 같은 게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교감신경계 에너지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도피에 성공을 해서 살아남게 되면은 아직도 그 교감신경 에너지는 내 몸에 엄청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빠져나오는, 방출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몸의 떨림 같은 게 일어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섭거나 놀란 일을 당하고 나면은 몸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피터 레빈 박사는 아이가 만약에 그런 증상을 보이거나 했을 때 그 떨림을 막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으면은 결국에 그게 트라우마 증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트라우마 증상이 없는 이유는 그런 교감신경계의 생존 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리고 다 자유롭게 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삶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가 와서. 그래서 몸을 거기서 덜덜덜덜 떨고 있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인간은 약간 수치심 같은 걸 느끼죠? 그래서 보통 몸이 떨리거나 하면은 이런 거를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의지적으로 이거를 막는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은 못 떨도록 막 몸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몸이 충분히 떨게 놔두게 되면은 그 교감신경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트라우마 증상이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증상은 그 활성화됐던 교감신경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자율신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반응 중에 첫 번째 하는 게 사회적 반응이었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동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방법. 그것도 안 됐을 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이제 얼어붙기 반응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혼자 갇혀있고 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안 좋다는 거죠. 오히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반응이라도 했다면은 증상이 좀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 경험을 하신 그런 내담자들을 보면은 이 얼어붙기 반응을 했을 때 가장 증상도 심하고 사실은 고통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등쪽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내장기관을 모두 스톱시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심장도 거의 뛰지 않는 것처럼 버려요.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진짜 몸이 그냥 죽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자기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첫 번째 그 작업은 뭐냐면 몸의 감각을 먼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법은 이거를 너무 급격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조금씩 몸을 깨워나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트라우마 심리치료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동 상태에서 얼음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몸 감각을 통해서 조금씩 몸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몸의 감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레빈 박사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두드리면서 한번 느껴보라. 또는 샤워기를 대고 이렇게 몸을 감각을 한번 탐색해보라.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미주신경 이론 책에 나온 하나의 실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다미주 터치라고 하는데 우리 다미주신경의 그 위치를 한번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우리가 그 감각을 느껴보는 그런 실습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한 손을 여기 머리 뒤통수에 갖다 댈 건데요. 목의 근육과 여기 두개골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골의 끝부분과 여기 목의 근육이 만나는 그 접촉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손을 대보세요. 자, 여기가 우리의 뇌에서 뇌간의 위치예요. 뇌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의 시작이 되는 그 뿌리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터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손은 가슴에 한번 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에 위치가 되냐면 바로 배 쪽 미주신경계의 위치예요. 심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 주고요. 너무 심장이 막 뒷박질해서 달려나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앞쪽에 우리 발성기관과 연결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 사이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몸의 감각을 한번 잠시 느껴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슴에 있던 손을 아래 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그래서 한쪽 손은 뇌간에 있고 한쪽 손은 복부에 가져갔어요. 자, 이 위치는 바로 등 쪽 미주신경이 활동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뇌신경에서 나온 신경이 심장과 폐를 지나서 횡격막을 지나 복부의 모든 장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곳에서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이완을 시켜주기도 하고 위협에 처했을 때 몸을 작동 중지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교감신경의 위치를 한번 알려드리고 같이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목 뒤를 한번 만져보시면 대추라고 하죠. 대추혈이라고. 이렇게 목 바로 아랫부분에 뼈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손등을 활용해서 허리 뒤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이번에는 몸의 뒷면을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척추뼈에 갈비뼈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사이에요. 목에 목뼈 아래부터 시작해서 허리 위에 갈비뼈 사이, 여기에는 교감신경계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을 할 때 몸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솟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몸에 활력이 생기고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곳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잠시 머물러 보시면서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여기를 만진다고 해서 직접 신경계를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기능을 해주는구나,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은 각 신경계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다미주신경 이론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의 실습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미주신경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용어도 어렵고 왠지 생물학적인 내용이라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실습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몸에 더 가까이 와닿는 느낌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나 이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내 삶에, 내 건강한 자율신경계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해본 여러 가지 실습 중에 내가 좀 마음에 든다, 내가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실습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익히셔서 한번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이론 공부해 보시고 실습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